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마지막 수업에서 제가 예고를 드렸던 대로 게시물 수정 기능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수정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버튼 있어야 될 거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양식으로, 이 양식에서 수정을 완료하면 실제 게시물이 수정이 돼서 상세 보기 같은데 데이터가 변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정 완료, 수정. 여기다가 추가를 이것만 할게요. 해당 게시물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양식 페이지에서는 detail.jsp에서 보여주고 있던 정보 그대로 보여주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odify.jsp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페이지가 있어야만 이런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 페이지가 필요는 하는데, 그 페이지 안에 구성되는 내용들은 detail.jsp랑 유사하게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수정 기능.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저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 돼요. 일단 버튼이 필요하다. 이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detail.jsp라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안에 버튼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려면 뭐 필요해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페이지를 띄워야 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서블릿으로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녀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왜? 지금 현재는 서블릿 하나당 하나의 요청만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블릿으로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 실제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럼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JSP 파일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서블릿 하나, JSP 파일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다 양식에 맞게 작성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하나의 서블릿이 필요하겠죠. 그럼 서블릿 두 개랑 JSP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될 파일을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detail.jsp에 가서 버튼부터 하나 만들까요? 삭제 버튼보다 왼쪽에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수정,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이게 요청 넘어가는 주소였으니까 이름은 modify 정도로 지어주겠습니다. 자, id 파라미터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세팅하는 부분인데 이거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게 있어야 이 해당 현재 우리가 상세 보기로 들어왔던 해당 게시글의 수정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파라미터는 그대로 필요해요. id란 이름도 그냥 써도 될 거고요. 그럼 이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보기로 넘어갔을 때 수정 버튼이 생겼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modify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갈 거고 i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넘어갈 거니까 받을 수 있는 서블릿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없던 서블릿 생겨나면 서버 어차피 껐다 켜야 되니까 그냥 끈 채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는 write 서블릿 이 녀석 복사해서 article modify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왜 article write 서블릿을 복사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접근 자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서블릿이나 JSP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블릿 두 개, JSP 하나가 필요했던 녀석은 라이트밖에 없어요. 그쵸? 리스트나 디테일이나 이런 녀석들은 서블릿 하나가 페이지 하나랑 직접 연동되는 상황이었죠.
뭔가 양식을 보여주고 그 양식에서 처리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블릿 2개, JSP 하나가 필요한 상황은 현재 우리가 라이트라는 기능을 만들 때 써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복사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오세요. 오고 나서 근데 얘는 그냥 JSP를 띄우고 될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냥 띄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모디파이가 되고 modify.jsp를 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근데 왜 안 돼요? write.jsp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그냥 비어있는 양식을 보여주는 거였지만 현재 modify 같은 경우는 기존 게시글의 내용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자체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아이디를. 그럼 이 아이디를 서블릿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로 꺼낸 다음에 이 아이디를 활용해서 무언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접근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되 왔을 때 또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이디를 request.get 파라미터로 꺼내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TV 갔다 와야 돼요. 왜? 현재 상세 보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게시글이라는 번호, 작성일, 제목, 내용 이런 정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게시물을 수정하러 들어갔을 때 기존에 써있는 제목이랑 내용이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잖아요. 기존에 써있던 건 그대로 나오되 얘네들을 입력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양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디를 꺼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복사할 게 아니라 저 이거 지울 겁니다. 그럼 DB 갔다 와야 되네. 그럼 DB 갔다 와야 되면은 DB 접속 정보 같은 거 다 들어있는 애를 가져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가져올 겁니다. 그냥 리스트 서블릿, 디테일 서블릿으로 가져오죠. 얘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바꿔주고요. 이 두 get 그냥 쓰면 되겠죠? 쓰고 DB 접속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거 그냥 써도 되겠네요. 써주고요. 이거는 써도 되겠죠? 어차피 그 글에 대한 정보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녀석은요? 당연히 써야겠죠. 가져온 데이터 넘겨야 되니까. 이것까지 그대로 쓸 겁니다. 우리는 얘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얘 바꾸고 얘 바꾼 거 끝이에요. 나머지 그냥 활용. 자, 그러면 modify.jsp가 현재 없으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odify.jsp는 detail.jsp를 복사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상세보기랑 똑같은 거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서 누구만 바꿔요? 이 녀석들만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화면에 나오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입력을 받게끔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상황에 맞게끔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테이블을 그냥 활용하죠.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 제목 이 옆에 이만큼 대신에 인풋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풋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페이지를 띄워볼까요? 이거는 하나 살려놓죠. 이렇게. 자,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는 됐죠. 근데 기존에 있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인풋 태그 안에 값을 우리가 미리 넣어 놓을 수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 안에 값을 이렇게 세팅하면 이 세팅된 값이 인풋 태그에 그냥 들어있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렇게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게시물이 갖고 있던 제목이에요. 그럼 그 해당 게시물이 갖고 있던 제목은 누가 알아요? 이 녀석이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걸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어때요? 원래 게시물이 갖고 있던 제목 잘 들어왔죠? 문제 없겠네요? 자, 그리고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아 사용하면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아. 자, 태그 만들어주고 id, 컬스, 로우스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는 밸류로 세팅할 게 아니라 받는 태그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어때요? 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 이 밸류는 초기 세팅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값을 변경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꾼 거대로 어디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서블릿으로 보내야죠. 그래야 DB랑 통신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갈아 끼워줄 거니까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줄 거니까 그러면 전송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들도 약간 수정이 필요하겠죠. 상황에 맞게. 자, 이 녀석들 전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폼 태그가 필요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 인풋과 이 텍스트 에어리아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자바 쪽으로 서블릿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폼은 누굴 감싸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폼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은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얘는 이제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 폼이라고 하는 녀석은 진짜 자바 쪽으로 뭔가를 전송시켜주기 위해, 제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태그예요.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어떠한 화면에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녀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폼은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가 보내고 싶은 거는 폼 안에서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 이런 녀석들만 데이터가 넘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줄 떠있죠. 그렇죠? 썩 좋지 못한 위치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폼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폼 태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위치가 얘네 둘을 보내기 위해서인데 이 두 녀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죠. 자, 레이아웃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를 전송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얘네를 감쌀 수 있게 폼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근데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폼은 넘어가요. 가능해요. 왜? 폼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전송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서브밋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브밋은 폼 안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Lite.jsp에서 지금 이제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여기 폼 태그 안에 같이 위치를 시켰고 목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따로 분리를 시켰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삭제는 수정 안에서 필요가 없을 거니까 빼고요. 그리고 수정 버튼을 이렇게 놓고 목록도 줄까요? 목록 그냥 두고 하나 더 만들게요. 취소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수정, 목록, 취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디테일, 아이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취소는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들어온 상태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나갈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취소. 그래서 뒤로 가기 기능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 글, 현재 아이디는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아이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디테일로 요청을 보낼 거니까 취소의 개념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은 제가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지금 현재 타입이 뭐겠어요? 이거 그냥 버튼이에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해요. 왜? 이 녀석은 기능이 없죠. 왜? 홈 태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타입이 서브밋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이 녀석을 제가 이 폼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폼 닫는 거를 이 버튼들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정이라는 버튼은 타입이 뭐예요? 서브밋이죠. 폼 태그 안에 갇혔으니까. 자, 폼은 아무런 다른 기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송을 위해 존재하는 태그예요. 이렇게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A 태그가 아니라 버튼 태그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녀석은 타입을 명확하게 버튼이라고 지어주지 않으면 얘도 전송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그런 문제점만, 그런 이슈들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A 태그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홈 태그는 정말로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어떻게 감쌀 건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에서는 딱히 다뤄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홈 태그는요 하나의 JSP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홈 태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 있죠. 근데 폼 태그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만큼의 내용이 비슷한 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 똑같은 구조로 하나 더 생기겠죠? 자,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딘가로 갔으면 좋겠고 얘는 또 어딘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지가 만약에 달라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어디로 갈지 누가 정해요? 폼 안에 있는 이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정해요. 이 액션을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지정해주면 이 버튼은 이 해당 폼에 대한 전송이고 이 버튼은 해당 폼에 대한 전송이니까 분리를 시킬 수 있다. 하나의 JSP 안에 폼 태그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액션 부분 이것도 좀 바꿔줄까요? 상세 보기가 아니죠? 수정. 여기는 몇 번 게시물 수정. 자, 액션. 자, 두 모디파이로 보내면 되겠죠? 이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어 왔었으니까. 자, 이 녀석. 메서드라고 하는 속성을 따로 넣어주지 않으면 갯방식으로 통신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내용이 URL에 그대로 쓰여지겠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포스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URL에 직접 세팅 안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to modify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서 보내요. 보낼 수 있겠죠? 자, 뭐 안 했어요 저 지금?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그쵸?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어에 네임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온 이렇게 넘어가는 이 값들을 꺼낼 방법이 없어요. 네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임. 여기는 타이틀, 여기는 바디라고 지어줄게요. 자, 그러면 to modify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을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to delete 서블릿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혹은 to write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to modify 서블릿 만들어 주고요. 들어가서 이거 바꿔줘야죠. to modify.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필요하죠? 왜냐면 얘도 직접 뭐 몇 번 게시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 어디로 간다? 상세 보기로 간다. 필요하고 이것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네임이 타이틀과 바디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 insert into가 아니라 update article set REDate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최초 작성일이니까 여기서 update date 이 녀석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빼고 이거는 수정일이니까 업데이트 될 때 바꿔주는 거 맞고 타이틀과 바디. 자, 뭐 추가해야 돼요 이제? 조건 추가해야 돼요. 왜? 그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쿼리를 날려버리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뀔 거잖아요. 게시글 하나 바꾸려고 했더니 지금 갖고 있는 아티클 게시물들이 다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내가 상세 보기로 보고 있던 지금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그 글만 바뀔 수 있게 조건을 줘야 돼요. where id는 물음표 뚫어주고 여기 id 같은 거 넣어줘야 되죠. 자, 여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 때 제일 배우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일 힘드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말고는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이 아이디 이거 필요한 정보인데 우린 이 아이디가 없네요. 왜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폼을 통해서 날아가는 건 이 두 녀석일 제목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아이디는 어떻게 줘야 돼요? 자, JSP 안에서 폼 태그는 서블릿과 자바 쪽과 통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예요. 사용자가 내가 입력한 어떠한 것들을 자바 쪽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바 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출이라고 하는 서브밋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 이런 녀석들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이디가 필요해요. 자, 만약에 이 아이디 원래 여기 지금 아이디 있는 거니까 JSP는 지금 아이디를 알고 있잖아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인풋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 자, 서버를 다시 켜주고요. 자, 이렇게 했다. 이 인풋 이제 넘기면 넘어갈까요? 여기 네임까지 이런 거 정해주면은 이렇게 정해주면은 넘어갈까요? 서블릿으로 넘어가죠. 인풋이니까 폼 안에 있는 인풋이니까 당연히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냥 가져오고 이거 하나 더 해주고 이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 빼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뭔가 결과를 돌려받을 건 없으니까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몇 번 글을 수정했습니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디테일에다가 물음표 뚫고, 아니 물음표가 아니지, 이렇게 뚫고 여기에 %t 넣어주고 아이디를 하나 더, 구멍을 두 개 냈으니까 결과를 두 개 넣어주는 거죠. 이래야지 이 해당 게시글로 넘어갈 거잖아요. 디테일로 보낼 때 디테일만 보내가지고는 해당 글 못 찾아갈 거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내용을 바꿔요. 잘 되네요? 문제 없죠? 진짜 문제 없어요? 기능은 됐어요. 수정 잘 돼요. 지금 이거 내용 다시 또 바꾸면요, 잘 바뀌어요. 132번 글, 지금 132번 글 맞았잖아요. 수정했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잘 바뀌었고.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수정 버튼 누르면은 얘를 수정했대요. 근데 이런 글은 없잖아요, 우리한테. 안 바뀌죠? 지금 여기로 가요. 이런 글 없잖아요. 132번 글로 가보면 이게 바뀌었나요? 안 바뀌잖아요. 사용자가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왜? 인풋이니까. 타입 텍스트니까. 그러면 이제 이 id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넘겨주기 위해 인풋 태그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두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사용자가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고,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으로는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일단 살려놓고요. 여기에는 원래대로 이 녀석을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인풋이 갖고 있는 타입을 텍스트가 아니라 히든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히든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인풋 또 생겼죠? 얘는 이제 못 건드리는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또 생겼어요. 타인이 건드릴 수 있겠죠? 말도 안 돼요. 실제로 이 개발자 도구로 보면 여기 잘 들어 있습니다. 인풋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 해당 인풋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을 히든으로 바꾼다. 히든 뜻이 뭐예요? 숨기는 거죠. 어디 갔어요? 왜? 없죠. 근데 화면에 실제로 안에 요소에는 있죠. 자, 이 녀석 인풋이에요? 인풋 아니에요? 인풋이죠. 인풋인데 히든이라고 하는 타입을 써서 숨겨만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화면 UI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용자들은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변화를 못 시켜요. 개발자 도구를 까서 얘를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실제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건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진짜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자, 그러면 어쨌든 인풋으로 세팅이 됐고 숨겨져 있고 값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 아이디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내용을 바꿔보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132번 글 잘 수정했고요. 확인 누르면 상세 보기에 가서도 잘 바뀌어 있고요. 인풋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 체크박스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W3 스콜즈에 가서 인풋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들을 보셔라 라고 했었죠. 한번 보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하셨을 수 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히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셨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건 찾아보셔야 돼요라고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보셔야 돼요. 개발 공부는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그 베이스라인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검색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 과정들, 거기서 오는 정보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 농축 경험치가 될 거니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거 어렵나요? 어려운 느낌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수정되고 해당 게시물 상세 보기 페이지로 다시 넘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다시 변화시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라이트 같은 데서 사용했던 것처럼 리플레이스를 그냥 쓸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딜리트에서도 써봤고 그죠? 리플레이스 내가 갈 곳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녀석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요청 매핑, URL 매핑 주소. 그럼 우리가 지금 상세 보기로 가야 되니까 디테일로 넘어가야 돼요. 앞에 있는 아티클은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었다라는 상황이고요. 디테일을 썼어요. 근데 디테일은 그냥 디테일만 요청을 보낸다고 뭔가 되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항상 필요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얘를 요청을 받아오고 나면 이런 작업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게시물 조회하고 그거 가지고 얘 그릴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아이디라는 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세팅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거 A 태그에 href에 넣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스트링.format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서식 지정자로 변수를 치환하고 있었으니까 앞에서 쓴 거랑 또 동일하게 구멍을 하나 내준 거고요. 그 구멍에다가 id 값을 치환한 겁니다. 이렇게. 얘도 id고 얘도 id면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순서대로 치환이었잖아요. 이거 프린트 F에서 쓰던 방식이랑 동일한 건데.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이쪽으로 가서 치환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치환하고 구멍이 두 개니까 치환될 값도 두 개. 이렇게. 자, 그러면 수정 기능은 끝났어요. 어렵나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다른 글로 들어가도
수정 들어가도 취소 잘 될 거고요. 수정 들어가서 목록 당연히 잘 가겠죠? 수정 들어가서 수정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바꿨지만 수정 됐다고 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아놓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우리가 잘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상황. 그러면 이 기능 바로 커밋 하나 남겨드릴 거고요. 잠시 효빈이 잠깐만요. 제가 이제 input hidden을 쓰면서 input 태그를 이 위쪽에다가 위치를 시켰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뚱맞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구조가. 이런 거 말고 애초에 노란 줄도 뜰 거고 여기도 사실 구조상 조금 이상해서 좀 노란 줄이 뜰 건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데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숨어있는 거라. 근데 보통 이 input hidden을 사용을 하면 폼 태그의 바로 아랫줄에다가 보통 적어줘요. 이게 지금 당장은 히든으로 숨겨놓은 게 이 아이디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상 이제 웹 게시판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대로 만들다 보면 히든으로 숨겨야 되는 값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값들을 이제 중구난방으로 퍼뜨려 놓으면 헷갈리니까 코드를 분석하기가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폼 태그가 시작하는 바로 아랫줄에다가 히든들을 좀 몰아놔요. 그래야 이 폼 태그가 넘어갈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개발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관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효빈님 질문 어떤 거죠? 수정 날짜 보여주려면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면 되죠. 우리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체 다 긁어와서 보여줄 거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디테일에 이미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었고 여기서도 굳이 추가를 안 한 상태 보여주려면 진짜 그냥 이렇게 하나 해서 수정일 아니 여기는 모디파이잖아. 여기 말고 보여주려면 상세 보기 쪽에 보여주는 게 맞겠죠? 이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 저는 지금은 일단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커밋 마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모디파이 빼고 자, 삭제 버튼이 우리가 삭제 기능도 저번에 만들어 놨는데 이거 처리할 때 컨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얼러트 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서블릿 쪽에서 처리하려고 해보다가 거기서는 안 돼가지고 제가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했던 부분 그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얘도 되게 별거 없어요. 자, 제가 삭제 버튼이 들어있는 이 A 태그한테 속성으로 onClick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onClick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코드펜에서 스크립트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써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버튼 태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함수 만들어 놓고 onClick 걸어서 버튼 태그에다가 함수명 써주면 그 버튼 눌렀을 때 그 함수를 실행시키는 목적이었죠. 이 A 태그는 버튼이랑 뭐가 달라요? 버튼 태그랑 A 태그가 다른 거. 둘 다 누를 수 있는 요소는 맞아요. 클릭이 가능한 요소인 건 맞는데 버튼은 href 같은 경로를 넣는 게 없죠. 근데 A는 이런 경로로 요청을 보낼 수 있고 해당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링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애초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럼 버튼에다가 onClick을 쓰는 것과 A 태그에다가 onClick을 쓰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버튼의 onClick은 우리가 써봤던 그 기능 그대로예요. 함수를 뭔가 적어주면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클릭했을 때 그 녀석이 실행되게끔 하는 거. 자, A 태그는
클릭하면. 온클릭이라는 건 결국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온클릭, 클릭하면 A 태그는 무슨 일이 생겨요? 원래 있던 href로 가야죠. 얘는 애초에 경로가 잡혀있는 애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온클릭을 썼어요. 의미 있어요? 애초에 A 태그는 클릭이 가능한 요소였고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갈지까지 정해져 있는 애인데 제가 온클릭을 넣었대요.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온클릭은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 해야 되는 그런 일, 원래 했어야 되는 일, 그것보다 먼저 실행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lert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안녕. 자, 그럼 온클릭에 alert 함수를 실행시켰으니까 제가 이 A 태그를 누르면 안녕이라고 하는 알림창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안녕이라는 알림창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로 넘어가 버린다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그쵸?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 버튼 태그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삭제 to 해놓고 이렇게 그럼 비교가 좀 되겠죠? 자, 삭제 to를 누르면 알러트가 나옵니다. 알림창이. 얘를 누르면 어때요? 지금 이 href 원래 걸려있던 것로 요청이 넘어간 상태인가요? 이거?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아직 요청 안 바뀐 거예요. 현재 요청 아직 이 상태입니다. 새로운 요청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 진짜로 이 href가 걸려있는 이 요청을 넘기기 전에 얘가 먼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끝나는 거죠. 알림창 보여주는 게 일이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그 뒤에 요청 주소로 넘어가고요. 삭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온클릭은 이런 겁니다. 먼저 실행시켜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저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상황을 적어 볼 거예요. 여기 confir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문형으로 남겨주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확인을 누르면 true, 확인을 누르면 true, 취소를 누르면 false라고 했었죠? false랑 같다면 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if를 다들 가로가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 이러고 나서 return false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세요. 이러면 이 confirm이라고 하는 알림창이 확인이랑 취소라는 버튼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날 건데 제가 진짜 지울 거야, 나 확인 눌러서 진짜 지울 거야 라고 하면 true가 리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해당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 지울 거라고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이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내가 참을 확인을 눌렀다라는 건 이만큼의 결과가 true가 된 거니까 true랑 false랑 같아? 그러면 아니잖아요. 안 같잖아요. 그럼 이 if는 false죠. 그럼 이 return false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중괄호가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해당 이 조건문에서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하나라면 얘는 생략이 가능했다, 중괄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확인을 눌렀을 때는 return false가 안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취소를 누르면 이 if문 자체가 true가 돼서 얘를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온클릭에다가 return false만 넣어놨어요.
이 return false라고 하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제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알림창이나 이런 거 없죠. 근데 온클릭이 먼저 된다라 그랬으니까 얘를 뭔가 하기 전에 return false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return false는 취소시키는 개념이에요. 원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이 상황을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자, 이 if가 참이 돼서 if 전체가 참이 돼서 return false를 만난다 라는 건 내가 취소를 눌렀을 때니까 그때는 해야 되는 일을 취소하겠죠, 얘가. 그럼 삭제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컨펌 창 나왔어요. 여기서 취소 누르면 리턴 펄스를 하는 거고, 확인 누르면 리턴 펄스를 안 하는 거예요. 취소를 누르면 얘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확인을 누르면 리턴 펄스를 안 한 거니까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끝난 거예요. if 검사를 했는데 이건 이 녀석을 안 하니까 사실상 알림창 보여준 거에서 얘가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 요청을 수행한다. 자, 확인 누르면 실제로 삭제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도 진짜로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26번 없죠. 자, 이렇게 간단하죠?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를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뭐 한번 사용자한테 직접 검증하는 과정. 삭제라고 하는 버튼은 사실 누르자마자 바로 지워지는 건 좀 가혹한 거예요. 왜냐면 실수로 누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권한이나 이런 계정 정보도 없으니까 누구나 막 누를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내가 어떤 글을 막 수정하거나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실수로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워져 버린다? 아휴, 그러면은 그 게시판은 답답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삭제 쪽에는. 그리고 이 온클릭이라고 하는 게 클릭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클릭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온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뭐뭐 위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원래 하려던 기능 위에 클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먼저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거랑 유사한 녀석들이 꽤나 많은데 다 고만고만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네. 네네. 권한 검증해서, 네.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권한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을 지울 수 있는가 없는가는요. UI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버튼을 안 나오게 하면 돼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 이 게시물 작성자랑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수정이나 삭제 버튼을 화면에서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음? 음? 아니요, 히든이 아니라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사용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버튼이 나오게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버튼이 안 나오게끔. 그런 건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해봤어요. 유사한 거를. 이런 거. 이 조건이 맞으면 얘네 버튼 나오는 거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이 버튼들은 아예 안 나왔잖아요, 화면에. 그쵸? 이런 거랑 똑같이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파악해서 그 정보랑 현재 이 글의 작성자랑 같으면 이거 네가 쓴 글 맞네? 그럼 수정 삭제 버튼 나오게. 다르면 네가 쓴 글 아니네? 버튼 안 나오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UI적인 부분은 처리를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강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거는 JSP에서 이 UI를 가지고 클릭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입력해서 직접 넘기는 행위잖아요. 그럴 때 막는 방법은 이제 이런 서블릿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앞단, 프론트 쪽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백단에서 그 서버 쪽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서버 쪽에서 검사하는 과정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도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설정을 해서 잘못된 접근, 잘못된 요청 방식으로 접근이 된다면 다 페이지를 돌려버리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처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스프링 부트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좀 쓰면서 진행을 할 거긴 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JSP에서 회원가입 기능 만들고 나면 다 처리할 거니까. 네. 그럼 일단 지금 이거 온클릭 추가한 것도 커밋을 하나 남겨서 끊도록 하죠. 잘게 끊어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편하시니까. 자,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은 거. 자, 지금 이 온클릭에서 우리가 return false라고 하는 이걸 사용을 했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했던 그 기능적인 그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구글링 했을 때, 이거는 알려준 거랑 좀 다른데? 하셔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어, 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정 하나 분리하고 회원가입 기능 바로 만들어 보죠. 영상은 오늘은 1, 2, 3교시를 한 번에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긴 한데 간단한 작업 하나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블릿들이 여러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서블릿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서블릿이 좀 많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서블릿이 있는데 이 8개의 서블릿 중에서 이 녀석은 DB 안 가요. 그죠? 얘 빼고 얘도 안 가죠? 얘 빼고 얘 가고 얘 가고 6개는 DB를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예전에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나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매번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한 번만 접속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도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런 걸 해볼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매번 접속할 수 있게끔 둘 거예요.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그건 굳이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거 왜 필요해요? 이만큼의 텍스트 왜 필요했죠? 우리가 설치한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 드라이버 잘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거 얘는 왜 필요해요? 이 URL이라고 하는 스트링 이 문자열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IP 그리고 포트 그리고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기타 설정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죠. 그 다음 이거 왜 필요해요? 계정 정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상황 가정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크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봐 주세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환경은 어디예요? 로컬이에요, 로컬.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입니다. 네, 로컬이라는 건 내 컴퓨터에서 내가 지금 이 톰캣이라고 하는 이 독단적인 서버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로 했을 때 네트워크가 반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 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은 인터넷을 써야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죠? 이게 로컬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로컬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웹 서버를 구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얘가 이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건 여기다가 쓸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B. 우리 DB 접속할 때 어디로 가요? 이거 로컬호스트죠. 이것도 로컬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래야 완전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상태고 여기 이만큼은 반만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게밖에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거는 돈 들어간다고 했었죠? 물론 무료로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너무 안 나와요.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돈을 당연히 내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직접 경험하시게 될 일들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SI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나 이런 기능이 탑재된 웹사이트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기능들, 그 사람이 요구했던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기능을 만들고 그 만든 기능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SI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소스 폴더를 주면, 소스 파일을 주면 얘네가 그거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축된 서버에다가 우리가 만든 코드 프로그램을 넣어줍니다.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해 놨다라고 해서 이 서버가 구축된 그 서버, 해당 서버 컴퓨터로 직접 개발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스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돌고 있는 서버, 구동되고 있는 서버에다가 우리 소스 코드를 갖다가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 가서 작업을 하려면 이런 서버들은 실제로 서버실, IDC라고 하는 서버실 같은 데에서 보통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서버실 내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주구장창 개발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운영적인 환경이 아니라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내가 개발할 때의 환경과 실제로 이 녀석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하는 환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로컬은 그냥 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이제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 환경이 될 거고요. 얘는 실제로 서버실에 돌고 있는 서버 컴퓨터가 될 겁니다. 그 서버 컴퓨터에 웹 서버, DB 서버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먼저 해요. 그 말인즉슨 DB도 로컬로 붙을 거고 로컬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붙을 거고요. 그 다음 웹서버도 로컬로 보통 켜요. 이거 다 로컬로 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여기다가 코드를 옮길 때 자, 로컬로 개발하던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운영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DB 서버 IP를 넣어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92.168.0.1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IP로 가야 된대요. 그럼 우린 지금 이 부분을 어디 바꿔야 돼요? 이 서블릿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다 바꿔야 돼요. 그쵸? 그래야 실제로 운영되는 DB 서버로 얘가 쳐다보고 들어갈 거니까. 심지어 이 포트, 뭐 계정, 당연히 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거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발을 만약에 해놨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서블릿이 6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서블릿은 더 많을 거고 그 많은 서블릿들에서 얘네 이거 다 찾아가서 다 바꾸다가 보면은 실수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실수를 안 한다고 해도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실제로 개발용 서버에서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다가 운영적으로 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냐면 유지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 해줘야 돼요, 작업을. 근데 그때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설정해 놓을 거예요.
파일을 하나 빼서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그 설정 파일이 이런 정보들을 보관하게끔 할 겁니다. 자,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진짜 간단한 작업인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config 그냥 설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am에다가 패키지도 config 이런 거 하나 달아줄게요. 만들어줍니다. 자, 이 녀석, 이 클래스한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했던 녀석들을 다 옮길 거예요. 자, 한 번에 작업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좀 가져올 거고요. 주석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ublic static string get db url return. 저 지금 뭐 만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메소드죠. 메소드인데 스태틱 메소드예요. 그렇다는 건 외부에서 사용할 때 클래스,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름이 뭘 뜻해요? get 가져와 뭐를? db url을 가져와. 자,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 타입 넣어놨죠. 그래서 제가 에러 없애려고 일단 땡땡 넣어놨는데 자, 이 자리에다가 제가 넣으려고 하는 거 뭐겠어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 메서드 호출하면 그 메서드 호출한 자리에 이 값 그대로 남지 않을까요? 그쵸?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얘는 getDB URL이 아니라 getDB user 이런 식으로. 그리고 getDB 패스워드 그리고 getDB 드라이버 네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라이버 네임에는 얘를 넣어줄 거고 패스워드는 지금 현재 공백 쓰니까 유저는 루트. 그럼 외부에서 이 메서드들을 호출에다가 사용하면 그냥 쓸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따로 config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애초에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파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파일 안에 이런 설정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 설정에 있는 값을 우리가 원하는 데에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응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해서 쓸 때는 이거 밑에 거 주석 걸고 얘 풀어서 써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 쪽으로 코드가 넘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 주석 걸고 이거 풀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설정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파일 하나에 몰아서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 파일 하나만 값을 바꿔주면 다른 데에는 얘 거 불러다 쓰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지금 크게 와닿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다가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config.get db driver name 이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이 메서드가 호출된 이 자리에 스트링으로 리턴 값이 남을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URL을 어떻게 해요? 이 URL을 여기다가 남겨놓고 그냥 써도 되겠지만 사실 얘가 필요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다가 config.getDB URL 이런 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직접 우리가 원래 세팅을 안 했던 이유는 URL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예요. 길다 보니까 그걸 이 자리에 그냥 넣으면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스트링에 한번 담았다가 넣은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정 정보 여기는 config에 getDB user 패스워드는 config에 getDB 패스워드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4개의 메서드를 활용해서 설정 끝났죠. 이거 가지고 DB 접속할 거잖아요, 얘는. 그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파일들 찾아가서 이걸로 다 고쳐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팁. 지금 저는 파일을 다 열어놓고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빠뜨리는 게 없겠지만 이거 개수 많으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자, 그럴 때 내가 바꿔야 되는 녀석인데 바꾸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사실 어떤 클래스로 가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바꾸기 전이면. 그럼 이런 데에서 이런 거 하나 고릅니다. 얘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특징적인 애 하나를 골라요. 복사하고요. 컨트롤 H. 서치 기능이죠. 여기서 파일 서치 가서 이거 그대로 검색한 다음에 점 자바 이런 거 빼고 그냥 별로 검색하세요. 별. 그리고 서치 누르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지금 JDBC 아티클 매니저죠. 우린 JSP로 가야 돼요. 지금 이런 곳들에 다 들어있대요. 이렇게 찾아줬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되는 모양이 결국엔 이 모양이에요. 복사해놓고 여기 찾아가서 이만큼을 얘로 바꿔. 저장. 어디 갔어요? 바뀌니까 사라졌죠? 이러면 내가 빠뜨리지 않고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얘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실제 파일 안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연 다음에 그 라인을 찾아 들어갔고 이 라인에서 값을 변경하고 저장을 하니까 여기서 사라졌거든요. 자, 근데 파일을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파일. 라인이 아니라 파일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와서 얘를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면 얘도 사라졌네? 이건 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값만 잘 바꿔놨으면 바꾸고 나서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 녀석을 잠깐 살려놓고 자, 이렇게 살려놓고 자, 다시 서치 똑같이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는 안 나올 거잖아요. JSP 아티클 매니저 이거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안 사라지더라도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서치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럼 지금 DB 접속 정보에 대한 부분이 컨피그에서 만든 걸로 다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상황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을 활용해서 값을 다 바꿔놨는데 얘가 진짜로 문제가 있나 없나는 그냥 여기 가서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일단 리스트 잘 나와요. 상세 보기 잘 나와요. 수정 잘 되네요. 그 다음 삭제 124번 글 삭제 취소도 해보고 확인 잘 지워지네요. DB 접속했을 때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정 파일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별도의 설정 파일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스프링부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설정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세팅을 해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또 간단한 거 알아봤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커밋을 남겨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이거 해보시면 돼요. 자, 회원가입 기능 만들 겁니다. 입력받아야 되는 값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또 뭐 할까?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은 받아야 되겠네요.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우리 원래 이렇게 4가지 정도 했었죠? 이거 입력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DB에 저장되게끔 처리해줘야 되고 저장되고 나면 메인 페이지로 왜냐면 일단 우리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게 없으니까 일단 메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자, 양식이나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지금 해왔던 거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 이걸 만드실 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제가 참고 자료라고 해서 밑에 뭘 좀 올렸어요. 이거 두 개 다 블로그 같은 건데 들어가서 이 글들을 읽어 보시고요. 얘를 활용해서 뭐 할 거냐면 실제로 DB의 요청을 넘기기 전에 이 녀석들을 입력을 다 받고 나서 가입 같은 버튼을 누르면 서블릿으로 또 넘어가게끔 처리를 하겠죠. 이거 입력받는 거니까. 홈 태그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서브밋을 할 건데 그 서브밋을 하기 전에 프론트 단,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로 요청을 넘기기 전에 이런 데에서 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JSP에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검사할 거예요. 어떤 검사?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검사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능을 만드시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그 기능까지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워. 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까지 해오세요. 지금 남은 시간 이거 다 하실 거고 내일 수업 전까지 시도해보시고 오시면 돼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